이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엄사님,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까, 방송? 네, 말도 없이 녹음 시작하니까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말도 없이 시작하니까 지금 시작을 했네요, 방송.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냈죠? 최근에 베트남이 하노이 기준으로 되게 더웠거든요? 뭐 최근에 저 그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올린 걸 본 게 예. 이 그 길바닥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고. 아, 할 만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최근에, 보통 하노이가 이게 습하게 덥잖아요. 보통 이게 네네. 막 습기도 차고, 구름도 차고, 막 이렇게 해서 더운데, 그게 아니고,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더워요. 습기도 없어. 그냥 햇볕이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딱 봐도 그냥 40도 넘어, 그냥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네. 그러고서는 뭐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뭐, 뭡니까, 뭐, 체감은 뭐 50도가 넘었니, 60도가 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와, 간만에 이런 데는 최근에는 좀 재밌게 봤어요. 이제 왜냐면은, 너무 더우니까 수증기도 없는 거 있잖아. 그냥 더워. 다 그냥 말라버려. 하늘이 맑아요, 하늘이. 보통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이 또 공기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맑은 하늘 네. 보기 쉽지 않은데, 알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이게 또 이게 상당히 공기가 좋아지는데 다른 의미로 지금 요즘에 저희 집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보면은 되게 멀리까지 보여요 지금. 이 하늘이 맑고 하니까. 하늘이 밝아가지고 지금 최근에 되게 더웠다. 베트남은 굉장히 많이 더웠고, 그리고 뭐 그렇습니까? 또 최근에 뭐 개인적인 이유는 오늘 와이프가 오늘 낮잠 자고 나니까 집에 지금 풀이 들어왔어요. 지금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라임이랑 저기 뭐냐 고추나무를 지금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기로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라임 나무가 열려 있어요. 열매가 약간 묘목 같은 건데 지금 베란다에 그럼 지금 뭐 이렇게 그 그래서 화분에다가 해서 이제 키우는 건가요? 좀 큰 화분에 해서 지금 라임이랑 고추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좀 이거 키워 먹자. 왜냐면 저희가 음, 가끔 이렇게 뭡니까 저기 뭐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사실 사 먹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네네. 보통 우리 뭐 간장 어딘가에 고추 넣고 베트남 고추 넣었던 매우니까 사실 그거를 뭐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쵸. 보통 뭐 하나 하면은 한번 먹을 때 그냥 한두 개 정도 잘라서 넣는 게 다인데 근데 보통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뭉탱이로 팔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를 팔잖아. 뭐 10개, 20개 이상 들어가가지고 하다 네. 보니까 항상 그 고추가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보면 이제 와이프랑 좀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지금 그래서 이제 고추 나무를 심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유기농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래서 고추를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순전적으로 이제 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날이 덥고 이러니까 관리 안 하면은 이게 풀들이 되게 빨리 말라 죽더라고. 특히 밖에 날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좀 재밌다. 동남아는 이제 날씨가 좋고 막 이러니까 물 다 잘 자란다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더워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이파리가 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늘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오늘까지가 뭐 업데이트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아니 개인적으로. 뭐 비슷한 걸로 저도 이제 여기 그 아파트에 텃밭이 있는데 한국에 예, 텃밭 있어요? 텃밭도 세대수가 엄청 많은데 이제 텃밭에는 한정되니까 뭐 경쟁률이 한 5대 1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딱 뽑는데 경쟁률요? 그럼요. 그 아파트 세대 수가 예를 들면 한 2, 3천 세대 되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텃밭을 분양하는 건 뭐 백 몇십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청자 중에서 뽑기를 하는 거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옛날 아, 얘기긴 한데 옛날이라고 하죠. 올해 초죠? 한 1, 2월에 예, 예, 선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저 뭐 텃밭을 좀 키우고 있는데 뭐 키우고 깻잎, 있습니까? 뭐 지금요? 치커리, 그다음에 뭐 치크리? 열무, 뭐, 그, 그 뭐 상추, 그렇게 그다음에 넓어요? 그 텃밭이? 겨자. 조금씩. 네. 텃밭. 겨자는 좀 그래도 신기하네. 예. 한 2스퀘어는 됩니다. 20개면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이즈가 근데. 1.5에서 2스퀘어미터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반평이라고 하면 좀 큰가? 3.3 반평 정도 되죠. 겨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키워서 먹고 하는데 어, 나름 이제 저기 물 주고 나면은 쑥쑥 자라나는 게 되게 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고 해서 상추 이제 겨울은 어떡하면, 겨울은 났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월동을 하는 거는 키울 수가 없게 돼 있고요. 1년에 한 번 뽑기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올해 그 겨울 넘어가기 전까지 아, 키우고
이제 또 종료되고 내년에 또 다시 종료되고 또 처음을. 다시 로또 하고 이제 그런 아, 거니까 그럼요, 매년 그럼요. 매년 거기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 해가 지나서도 계속 키우는 작물은 키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월동해서 이제 그 여러 해 살이 이거는 안 된다. 재밌네요. 집에 베란다 없어요,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면 안 되나? 집에 여기가 베란다가 없습니다. 베란다 없어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보통 한국은 베란다에서 많이 없애고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그거 이제 트어 가지고 베란다 터서 거실을 넓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거실을 베란다라는 구역 자체를 없애고 그냥 그 자리만큼 거실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베란다가 있는 집도 있는데 저희 집은 베란다가 없어서 거실이 넓고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뭐 짐 보관할 때 이런 데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넓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사 요즘에는 건조기를 많이 쓰니까 이제 굳이 베란다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베란다의 주목적 자체가 보통 그거 아닙니까? 그 빨래 건조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 대선이 끝났죠, 한국은. 아,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뭐 대선 날 잘하시길. 어떻게 또 뭐 그 모여가지고 식사랑 하면서 잘 했습니까? 그냥 뭐 지인들 몇 명에서 그냥 같이 밥 먹긴 했는데, 이게 참 재밌게 본 게, 이거 뭐 정치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나? 모르겠지만, 이제, 확실한 건, 이제 지역 갈등도 있죠. 사실은 뭐 저도 대구 사람이고, 이 사람도, 당신 아, 뭐, 예. 전라도 사람이지만, 투표율에 대해서는 보니까 확실히 왼쪽, 오른쪽 세대. 대구, 뭐, 광주는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씨를 많이 지지했고, 뭐 대구 쪽은 사실은 그 반대쪽을 지지를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도 참 재밌게 본 게 30대, 40대가 세대별로 이게 많이 갈라지더구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했어요 보니까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참 성공을 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담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누굽니까 엄창록 씨인가 그 그 저기 그 김대중 킹메이커. 킹메이커 그쵸. 그 예. DJ 오른팔로 계시던 분이 뭐 좌우를 갈랐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쪽 동쪽을 뭐 그런 의미로는 뭐 좀 재밌었어요. 이게 뭐랄까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다라는 게 하나 놀랐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치 성향이 사실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한번 굳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 당신도 그쵸? 그렇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사실은 저기 오른쪽 많이 찍는다. 나이가 든 사람들 보통 이제 뭐 물론 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도 보통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오른쪽을 많이 찍고 젊은 사람들이 왼쪽을 많이 찍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0대, 40대가 늙어가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겠구나 싶은 거지. 나이든 우리 틀리 아저씨들은 왼쪽 찍고 자기네들 이제 오른쪽 찍는 게 아닌가. 약간 이게 그게 뭐 다른 의미로 약간 유롱을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신기했어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거는 뭐 어쨌거나 이번 대선이 이제 탄핵 음, 정국이었고 네. 또 내란 정국이었고 한데도 이 투표율은 또 6대 4도 아니고 뭐 거의 5대 4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런 거 보면 뭐랄까. 저희 아버지가 정치 관련해서 몇 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 개인적으로. 아버지랑 사실 뭐, 정치색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아버지랑 이제 술자리에서만 정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난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약간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먹고 살만 하니까, 아직 인물 같은 인물들이 안 나온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희 뭐 민주화하고 우리 이제 뭐 저희 뭡니까 우리 또 국가 이제 사회가 발전할 때는 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뭐 DJ도 그렇고 YS도 그렇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아직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좀 난세가 아니다 보니 영웅들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아버님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가 아버지는 되게 그걸 재밌게 들어요. 집단 지성을 많이 얘기하시는 개인적으로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멍청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집단 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군부 정권 이후로 결국은 그 시켜줄 사람 다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집단 지성체가 찍은 사람들은 보면 그 민주화하는 오른쪽에 수장도 찍어줬고 YS를 찍어줬고 민주화했던 왼쪽에 수장도 찍어줬고 그래서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졸 출신 변호사도 찍어줬고
그리고 어떻게 뭐 우리 또 기업인도 찍어봤고 그 심지어 공주도 찍어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개개인의 선택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결과 자체가 우리가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찍었어야 되는 인물들을 다 찍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또 묘하게 이게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막 많이 나가지 않게 사실은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탄핵 정국이지만 사실은 뭐 네, 저는 그러니까요. 예. 한 55% 생각했거든. 저도 60%까지 솔직히 많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래도 잘 알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준다라고 뭐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저도 생각이. 묘하게 그런 균형점을 잡더라. 우리나라 참 사람들이 이게 집단 지성이 있지 않냐. 투표 날 뭐 당신은 뭐 쉬었습니까? 어떻게 투표하고? 저는 투표날 애기 네. 봐야죠. 아 이게 봤어요? 아, 그럼요. 아 이게 보는 거 중요합니다. 예. 아니, 머지 않으셨습니다. 아, 저도 큰일 났어요 지금. 투표날 그 애기 그 뭐야 예방접종 하러 갔다 오고. 아, 예방 접종? 네. 이 나라가 좋아가지고 그 신생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다 공짜로 해줍니다. 1차는 뭘 맞고, 뭐 2차는 뭘 맞고, 그 시기별로 맞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나라에서 일단 다 해준다. 그 아 베트남은 해주는 게 없어요. 있나? 나라가 와이프 해주는 건 벌써 없죠. 와이프 뭐 벌써부터 뭐 지금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뭐 그 예방 접종, 병원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돈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와이프는 이제 우리 좀 저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랑 음. 뭐 최근에 이제 뭐 와이프랑 뭐 얘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베트남도 산후조리원 생기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그래서 와이프가 좀 자기 산후조리원은 가도 되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해서 가격이 좀 있긴 하더라고 사실 보니까 좀 비싸. 얼만가요? 베트남의 산후조리원이 2주 한국식인가요? 기준으로 뭐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식일 것 같아요 보니까 옆에 네. 뭐 와이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뭐 이제 애 놓고 나면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응, 알려주고 네. 누워 있으면 벨 누르면 와가지고 이제 뭐 씻겨주고 뭐 밥도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약간 한국식 같아요 보니까 느낌상 네. 2주에 3,500만 동이래. 싸네. 싼 거예요 이게? 아예 한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한국 한국 얼마죠?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좀 알아봤던 입장으로서 예. 그 저희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을 200만 원 초반대, 200만 원 중반대인가 했거든요. 음. 며칠 가세요? 2주지, 2주. 베트남은 차이 없잖아 그러면 3,500만 동이면. 아니, 굉장히 저렴한 편이야. 저희는 갔던 데가. 아 갔던 데가. 거의 로이스트 프라이스였던 거라고 보면 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조금만 올라가면은 보통 되는 게 한 300, 400, 500이 보통인 것 같고 아 2주에. 호텔식이나 고급은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800만 원 아껴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해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의 산후조리원 단가는 200만 원 초중반대면 굉장히 싼 걸로 인식이 되고 있다. 어. 아유, 그 바우처는 바우처고 뭐 산후조리원 비용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여튼 뭐 맞긴 맞습니다. 근데 3,500만 동이면 베트남에서는 어쨌건 고급. 고이겠죠 아마? 왜냐면은 사실은 그게 없을 거 아니야. 저급이 없을 거거든 여기가. 그냥 고급밖에 없어 지금 보니. 그럼 산후조리원에 저급이 어딨어. 지금 없던 게 생겼는데. 없던 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랑 또 뭐 하나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와이프랑 저기 사우나 간다고 아마 사우나란다 저기 뭡니까 찜질방 간다고 어디 가봤는데 야 그게 생기더라고 이제 베트남도 하노이 도시 안에 요양병원이 생기고 있어. 배 딱 공원 꾸며놓고 호텔식으로 딱 만든 다음에 그래 요양병원 지하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우나가. 아, 그 뭐냐 아니, 찜질방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거기서 찜질방 하고 이제 즐기고 하러 하는 것 같아 목적 자체가 보니까 가족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찜질도 즐기고 할 때 근데 그 건물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요양병원이고 그 바로 앞에 건물을 짓더라고. 건물을 짓는데 뭘 짓냐고 하니까 이제 그 건물 자체가 그거더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산후조리원 목적으로 해가지고. 음, 음.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참 재밌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슬슬 요양병원이 이제 시내에 생기는구나. 거기는 진짜 많이 비싸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뭐 베트남의 최근에 좀 이슈였죠 지금. 다른 것도 뭐 뭐, 재밌는 거 없습니까?
다른 재미난 거는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예. 베트남에 뭐 뉴스거리 이런 거 없습니까? 요새 뭐 항상 뭐 TV 보면 한국도 어떤 그 시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진 않잖아. 없어요. 뭐 요새는 그냥 뭐 특별히 얘기 나오는 건 없고 요새 뭐 계속 말한 것처럼 그런 뭐 짝퉁 단속 뭐 이런 것들에서 되게 얘기 많다라는 거랑 그럼 좀 최근에 재밌게 본 게 이게 좀 뒤에 우리가 방송 주제와는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비나 밀크가 지금 브랜드 약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디자인을. 베트남에 요새 그 브랜드 리모델링 뭐라고 하지 그거? 이 리브랜딩 하는 게 리브랜딩 하는 유행이더라고. 게 이거 보여주 이거 혹시 지금 이거 지금 잠깐만 스크린샷 당시 좀 되나 지금? 뭐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런 식인데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 네네. 우리 뜹니까 이게 지금? 뜹니다, 듭니다, 듭니다. 얘들이 이걸 되게 감각적으로 잘했어요. 이거를 얘는 사실은 비나밀크가 뭐냐면은 베트남에 되게 있는 촌스러운 그쵸. 우유 회사인데 이게 한때는 이제 베트남 시가총액 1위까지 갔던 굉장한 먹이업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한때가 보면 이제 옛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가 10년 전 최근이에요, 최근. 최근 이걸만 됐어요, 사실.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경쟁사가 따라오는 거야. 뭐 TH 밀크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좀 영한 감성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실은 딱 봐도 느낌 있잖아.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려고 하면은 이게 딱 손에 안 가거든요. 사실 이 브랜드가 촌스럽고 막 비나밀크가 이랬었는데,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브랜드 리모델링 했어요. 되게 감각적으로 했거든 이거를. 음, 실제로 가서 매장 가서 보면은 이게 막 눈에 밟혀요 이게. 이거 물건 사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게 뭐 우유만 그런 게 아니고 비나밀크에서 나오는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싹 다 뭐 리브랜딩 이걸 해가지고 예.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이거 브랜딩하고 나서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요런 것도 참 앞으로 이제 베트남에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좋은 디자이너 고용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도 한국 최근에 사람들도 좀 보고 보면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뭐 최근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그 비에텔도 원래는 그 칙칙한 국방 세계여서 네, 빨간색으로 또 리브랜딩을 했고 그렇죠. 그 BIDB도 원래는 약간 그 파란색이랑 좀 촌스러운 거였다가 그 리브랜딩을 되게 심플하고 모던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베트남 요새 저는 이제 계속 있진 않고 가끔 가면서 보면은 그런 이런 굉장히 심플하게 리브랜딩한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베트남의 디자인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베트남에 좀 물건을 파는 이제 분들도 이제 좀 이런 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도. 예전에는 사실은 진짜 그냥 밋밋하게 그냥 뭐 이거 뭡니까 이게 뭐 약간 그냥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냥 가격만 싸면 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경쟁사 제품들이 이제 좀 올드해 보이더라고. 예전에는 그게 신선했던 제품 디자인인데 얘들이 그쵸. 이거를 너무 이게 좀 예쁘게 바꾸고 나니까 좀 괜찮아져 가지고 이런 거 좀 한번 베트남에서 이런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거.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인트로는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저희 그렇죠. 잠깐 또 쉬었다가 오늘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네, 시원하게. 저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론 그 화면을 안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MZ 세대가 바꾸는 베트남의 유통시장 디지털 소비 중심으로라는 주제입니다. 뭐 표현을 복잡하게 했지만 어쨌건 베트남의 MZ 세대와 베트남 유통시장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에 뭔가 해야 되는 그 세미나 내용이 있어서 그거 네. 내용 준비한 걸로 그냥 좀 거창한 형식을 빌려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한번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Z라. MZ 세대 어제 한번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주제는 봅시다. 뭐 네. 저희가 MZ 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MZ 세대가 베트남의 유통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MZ라고 하면 이게 약간 MZ인 거야. 이, MZ. 이 디지털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그 팟빵이나 아니면 뭐 스포티파이나 뭐 애플 이렇게. 로 듣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오시면은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또
영상을 보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MZ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네. 이거는 어쨌거나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프로는 적극적으로 조금 뭐, MZ세대에 대해서 네, 의견을 좀 이거, 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또, 저는 MZ이긴 하지만, 한국의 MZ고요. 베트남의 MZ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이프로님은 또 인생의 동반자께서 또 베트남의 MZ로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왜 자꾸 2%가 실없이 쪼개냐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MZ 나 사실 모르겠거든? 이렇게 범위가 넓어. 이거 20년 터울 아닙니까, 사실? 이거 아니 얘기하는 게. 그럼요. 슬슬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저희가 MZ에 대해서 MZ 세대가 베트남의 유통시장과 소비시장을 바꾼다라고 하면 MZ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MZ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MZ 세대의 전은 뭐였냐? 그럼 후가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제 X세대라고 했잖아. 예전에는 막 최신 세대를 X세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근데 X세대 뒤에 세대가 많았잖아. 우리 X세대 하면은, 우리 90년대 그때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게 그럼요. 터울이 25년 터울, 15년 터울인데 이게 맞아요? X세대가? 이거 뒤에 몇 개 있었지 않나? X세대, 없습니다. Y세대. X세대도 그거는 X세대, 약간 어거지성이었고 글로벌리 하게는 지금 제가 MZ 세대를 묶어서 구분하는데 한국의 특징이야. 이거는 약간 한국에서만 MZ를 묶고 글로벌리 하게는 밀레니얼 세대와 M 세대와 젠지, 제너레이션 Z 세대를 구분하는데 한국은 유독 이걸 묶어서 하는 경향이 있다. 약간 뭔가 밈처럼 또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MZ라는 단어가. 보통 요거 뭐 말은 못하지만 그 대학 교수님 그 몇 분이 그 영어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저 김남도 교수 이런 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걸로 이게 밥벌이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요. 용어 정의 만들어 가지고 그럼요. 트렌드 만들어서 이렇게 본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은 뭐 그래서 MZ 이제 세대는 그렇다는 거죠. X, 그리고 알파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X 예, 세대 다음은 알파 세대입니다, 여러분. 알파 세대는 파세대.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은 크게 구분을 하면은 뭘로 예. 구분할 수 있겠냐? X 세대는 그냥 본투비 286, 386, 486 세대, 그다음에 모뎀을 통해서 뭔가를 해왔던 세대. 그리고 스마트폰을 조금 만져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좀 뭔가 어색해진 세대. 그리고 MZ세대를 하나로 묶었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흑백폰을 잘 모르는 거지. 스마트폰이 아닌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Z세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M세대는 딱 제가 볼 때 2%랑 Z세대가 정확하게 M세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X세대 때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그, M세대를 받고 그렇죠. 뭐 그런 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X세대를 그렇죠, 받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 X세대 뭐 사실 서태지 씨가 뭐 X세대의 대표였다 이런 얘기 대표, 많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기억나는 게 그때 뭐 오렌지족 이런 얘기도 있었죠. 사실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강남 네. 오렌지족 이거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방송의 연령대를 알 수 있는 거 이거 얘기 듣고 웃으시는 분이라 그냥 이게 오렌지족이 뭐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마 저희 방송은 오렌지족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게 있었고 저희 방송의 통계가 요새 옛날에는 네 그래도 40대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50대로 넘어간 것 같아. 10년 동안 그분들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오렌지족 X세대 그리고 이제 X세대 기억나는 게 이제 뭐 여기도 PC통신 모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당신도 어릴 때 보면은 컴퓨터로 PC통신 했었잖아요 사실 저 모뎀 했었습니다. 띠띠띠띠띠띠 그거 띠띠띠 그다음 해가지고 천리안 천리안, 뭐 하이텔, 나우누리. 나우누리 이런 거 그치? 했고 그때 이제 뭐 보면 이제 그 뭐 소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좀 유명했던 뭐 1세대 판타지 소설 보면 이제 뭐 이영도 씨라든지 이런 이형, 분들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이제 X세대들 예.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기억나는 게 X세대라고 하면은 뭐 약간 또 이 세기말이 겹쳐 있었잖아요. 약간 90년대 말 그렇죠. 세기말의 밀레니엄 감성 전 약간 여기 Y2K 이런 게 혼재된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고 X세대는 그렇죠. 저희는 이제 X세대 끝자락에 태어나서 이제 딱 저랑 엄 사장이 이제 그 양쪽을 다 본 세대 아닙니까?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아,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한테 전화 받아보는 이제 제스처를 하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한다면서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 만든 게 저희는 이제 유선 전화기를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전화기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옛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이고 뭐딴 얘기긴 하지만 그 시계 읽을 줄 모른다 이런 거 있지 아. 않습니까? 그런 아날로그 시계라는 걸 자체를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뭐 시계를 볼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고 그 X 세대였죠 저희가 그죠? 그래서 저희는 X세대와 MZ세대 좀 중간에 있고, 굳이 따지자보면 밀레니얼 세대에 껴있긴 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MZ 구분은 뒤에 하기로 하고, 알파 세대라는 거는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언론마다 아니면 좀 기사마다 좀 다른데, 통계적으로는 2013년도 이후에 태어난 거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알파 세대의 좀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쨌건 태어나면서부터 5G와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는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요즘 알파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X, MG, 알파를 구분해 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베트남의 MG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MG가 누구냐인데, 베트남의 이 MG 세대, 이게 범위가 워낙 크기도 했어요. 13세에서 44세니까 워낙 크기도 하지만, 베트남이 좀 평균 연령이 젊거든. 그래서 MZ 세대가 베트남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알아봤고요. 왜 우리가 베트남의 MZ 세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냐라고 하면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일단은 차지하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아까 얘기한 대로 45%다. 그럼 한국의 MG는 얼마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한국의 MG는 뭐 이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한 37% 정도? 베트남보다는 약 7, 8%가 빠지는 수준인데, 문제는 어쨌거나 이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한국은 이제 출산율이 워낙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더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 인구 피라미드 보니까 위쪽이 넓다. 아래쪽은 진짜 얄쌍하고 네, 넘어가 보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MZ도 이게 하나로 묶지만 글로벌리하게는 묶지 않는다. 이걸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밀레니얼 세대가 X세대고요. 젠지가 Z세대인데, 요거는 일단은 나이로 보면은 아까랑 조금 다르죠. 여기는 또 85년에서 96년 사이가 세대. 그 다음에 젠지는 97년에서 2012년까지가 Z세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거의 인구수는 베트남 기준으로는 이제 베트남 기준인데, 밀레니얼이 한 전체 인구의 20%, 젠지, Z세대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M세대와 Z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 접점이 어떻게 되냐. 뭐가 더 익숙하냐는 건데, 우리 M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PC, 유선 인터넷, 투지폰, 특히 앉아서 뭔가 활동하는 게 아직 익숙한 거야. 후지폰. 후지폰에 뭔가 익숙한가? 구매를 할 때, 아, 구매를 할 때. 이 프로님은 주로 뭘로 구매를 합니까? PC로 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 살면서 스마트폰으로 물건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없나요? 뭐 있습니까? 스마트폰 살 게. 뭐 쇼피로 구분도 하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그랩으로 음식 주문하는 것도 구매하는 거긴 하지. 근데 그런 생각이 있긴 하네.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왜냐면 그건 PC를 못 하니까. PC가 좀 없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부끄럽다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익숙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아, 예를 들면, 우리 맨날에 물건 사면 저 옥션, 뭐 예를 들면 뭡니까? G마켓, 뭐 쿠팡 이런 데서 물건 사는 게 편하다. 핸드폰으로 사실은 음식 제외하고는 별로 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건 살 때나 아니면 뭘 할 때 난 핸드폰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편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뭘 사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게 불편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M세대다. 늙었다. 다시들 이렇게 늙은 봐주시면 될 것 사람이시다. 같고요. 늙은이들, 그렇죠.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5G,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선언하여서 해결하는 세대.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영상을 편집한다, 아니면 뭘 한다 할 때 핸드폰으로 요즘 많이 한다는데, 핸드폰으로 할 엄두도 안 나. 근데 Z세대들은 이제 뭐 컴퓨터로도 하겠지만 스마트폰 안에서 영상 편집과 업로드와 뭐 구매와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음,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그런 뭔가 SNS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요. 우리 같은 세대들은
이 숏폼에 익숙하지 않아. 물론 지금은 우리 쇼츠 때문에 뭔가 이 뇌가 잠을 못 쩔어버리는 자죠.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잠을 못 자고 있지만 있지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숏폼이나 이런 그 세로로형 보는 게 익숙한 세대는 아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텍스트 형태로 된 그런 SNS가 더 익숙했었고요. 그런 뭐 롱폼으로 이것저것 되어 있는 가로형 영상들을 좀 많이 봤었던 세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젠지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 그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 SNS라고 하고 숏폼으로 뭔가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들이 익숙한 세대가 Z세대다. 이걸 또 보셔야 되는 게 베트남에서 특히 또 Z세대 쪽으로 더 많이 기울 거예요. 왜냐하면 M세대 나이 사람들도 Z세대 쪽으로 기울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이 PC를 건너뛰었거든 사실 이 나라가. 그렇죠. 특히 건너뛰었죠. 노트북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아버지가 보너스를 받았다 성과급을 받았다 이러면은 우리 어릴 때는 컴퓨터 한 대씩 사주려고 노력을 했잖아 아버지가 아, 퍼스널 그렇죠. 컴퓨터에 대해서. 근데 주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에서 노트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노트북을 제외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데스크탑을 가진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데스크탑은 진짜로 회사에만 있고 개인적으로 데스크탑 가진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데스크탑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뭐냐면 진짜 게임 좋아해서 방 완전히 PC방처럼 꾸며놓은 사람들 한 명 본 적 있어. 와이프 사촌 중에 한 명이 네. 그 응야안에 집을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약간 데스크탑 하고 그냥 거기는 그냥 게이밍 룸처럼 꾸며놨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PC를 많이 쓰진 않거든, 사실 베트남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은 아마 베트남 사람들 성향은 나이대는 Z세대가 아니고 M세대 나이대지만 또 성향 자체는 Z세대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릴 때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MZ 세대의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공통점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지 그 났을 때부터 써왔거나 아니면은 나서는 안 썼지만 커다 보니까 성장기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디지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디지털 네이티브다라고 하는데 성장기에 한 이것도 제가 정확한 그 정의가 기억이 안 나는데 5년인가 10년인가의 디지털 장비를 네이티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세대의 공통점은 음. 디지털 네이티브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어쨌거나 그 구분했던 게 이제 M세대는 약간 페이스북에 가까운 세대이고 Z세대는 틱톡에 가깝다. 일단은 저는 페이스북에 가까우니까 M세대가 확실한 것 같고요. 틱톡은 틱톡은 진짜로 이 틱토커가 뭐가 있다 그런 거 찾아보기 위해서만 들어가지 일상적인 목적으로는 틱톡을 전혀 안 키는 것 같습니다. 깔려 있어요? 폰에 근데 당신 폰에? 깔려 있습니다. 아, 틱톡 깔려 있어요? 그 학습적인 목적을 위해서 깔았죠. 틱톡 숍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틱톡이 없다. 와이프는 틱톡이 있죠. 와이프 틱톡을 보죠. 그, 틱톡이랑 뭡니까? 틱톡 있긴 한데 틱톡을 많이 보진 않고 사실은 와이프는 그걸 많이 봐요. 인스타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 아, 아, 약간 그것도 신세대인 거죠. 어쨌거나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나 공통점은 발견형이다. 누군가가 뭔가 올리는 것들을 쭉쭉쭉 발견해 나가는 형태인 거고, 페이스북은 관계형, 뭔가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거고, 동영상의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베트남 MZ 세대의 그런 특징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주제를 한번 전통을 두른 디지털 네이티브다라고 잡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제가 뭔가 베트남 MZ 세대를 이해하고 잡은 게 아니라 네. 베트남 MZ 세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니까 이걸 MZ 세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좀 잡길래 이거를 잡아놓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한 거야. 사실 베트남 MZ 세대가 일반 그 글로벌 MZ 세대들 혹은 한국의 MZ 세대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 MZ 세대면은 뭔가 다 그냥 서구의 것을 추구하고 뭔가 그 세련된 것들, 뭔가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전통이나 아니면 뭐 이런 꼰대스러운 과거의 것들은 좀 배격할 것 같은데 베트남 MZ 세대는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글로벌과 좀 다른 성향을 보였다라는 게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한 문장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우자이를 입고 아이폰을 든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당신이 어디 이걸 당신이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 이거 GPT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면서 따온 겁니까 지금? 이거는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어쨌거나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전통의 상징이죠. 아이폰은 그런 모던과 뭔가 서구, 웨스턴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도 이 베트남 사람들은 아오자이를 굉장히 좀 즐겨 입고 아오자이를 입고 뭔가 쇼츠를 찍거나 이거는 제가 진짜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런 때 틱톡을 켜보는 거지. 틱톡에다가 한복 쳐보는 거랑 아오자이 쳐보면은 확실히 이거는 뭐 유저가 당연히 베트남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틱톡에 베트남의 아오자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젊은 여자들이 아오자이를 입고 뭔가를 찍은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젊은 여자들이 많이 찍었다. 왜냐면 틱톡이 어. 젊은이들의 상징이니까 아, 그러겠죠? 뭐 뭔가 그 그렇죠. 50 먹은 뭐 그렇긴 하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뭔가 찍은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유통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글로벌 브랜드나 아니면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나 베트남에 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게 오직 뭔가 나의 것은 그 좀 뭔가 최신의 것이고 뭔가 서구적인 것이고 이런 걸 어필하려는 것보다 한국식으로 이런 표현 있잖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베트남적인 것이 가장 베트남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베트남 MZ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뭔가 그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애족의 마음들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때 명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다른 나라들보다 강력한 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은 이런 국뽕과 관련된 챌린지가 없는데 베트남은 이런 머우도 다방인가? 이게 지금 베트남의 오성기를 뜻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요걸 입고 지금 이 베트남의 그 정수 그 바딩 광장에서 이런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쇼츠나 이런 것들을 챌린지들을 또 하는 것들을 프로파간다다, 프로파간다. 또 우리 저, 저번 주에 정치 얘기했다 아닙니까? 이 프로파간다다. 근데 이게, 앞에 거 농담이고, 농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닿는 좀 국수적인? 이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상상 이상으로. 마음이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MZ 세대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MZ 세대들은 베트남의 성장기를 보는 세대거든요. 사실은 한국도 국뽕 컨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당신이랑 나랑 보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차는 얘기도 많고 사실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라도 우리나라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되나 하지만 근데 보통 그런 좀 속된 말로 국뽕 컨텐츠들을 소비하시는 연령층들을 보면 연세들이 많잖아요. 사실. 평균적으로 50대,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분들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한강의 기적을 보신 분들이고 그때 이후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만큼 컸다는 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사실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베트남의 MZ 세대들은 뭐냐면 지금 베트남이 커가는 과정을 보는 세대거든요. 지금 10년, 15년,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애국심이 상당해요. 저희 뭐 와이프랑 뭐 저한테 맨날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와이프가 맨날 뭐 20년 뒤면은 베트남이 한국만큼 크지 않냐, 한국을 치워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웃으면서 맨날 그러죠. 제가 예로 드는 게 경제 성장률 8%, 10%로 계산해서 얼마더라? 뭐한 뭐 20년은 스트레이트로 달려야지 사실은 이제 한국 이제 뭐 GDP 따라올까 말까거든요. 사실. 한국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가정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아, 되는데 예. 그런데도 이제 뭐 와이프는 농반 진반으로 하면서 이제 뭐 아유 베트남이 더 클 거다라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저희 와이프가 뭐 엄청나게 국뽕이나 인물에보다는 실제로 베트남의 그 발전 단계를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이런 그 뭡니까 그런 좀 이런 경향들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죠. 지금. 하여튼 뭐 베트남의 MZ 세대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오자이라는 게 가장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해외에서도 이런 아오자이를 입고 영상도 찍고 뭔가 베트남의 전통
그런 명절을 기리고 하는 것들을 많이 또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오자이가 참 이쁜 옷 같아. 그 뭔가 이쁘기도 하죠. 사실 이게 좀 이쁘긴 해요, 사실. 여성성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거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뭐 중국 사람들이 그런 명절에 치파오를 입거나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못 봤는데, 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아오자이를 입은 거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예. 많이 봤다는 말은 구라인 것 같고 봤어요.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게.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그 해외여행 가는데 한복을 챙기진 않잖아, 사실. 아, 그치. 근데 이거는 제가 봤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독특한 상황일 수도 있긴 있는데, 특히 저는 그 베트남 젊은 그런 유튜버들 방송들을 좀 본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아오자이 입고 돌아다니는 콘텐츠들을 많이 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좀 많이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한국은 막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 상대적으로 덜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봤어요. 사실 우리 어릴 때. 얼마 전에 몇 년 그쵸? 전까지만 해도 뭐 대한민국이 3만 부를 넘어가고 4만 부를 되고 인구도 우리 어릴 때 맨날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인구 최정점을 봤잖아요, 사실은. 지금 최정점 찍었죠. 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4천만, 4,500만 그랬거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인구는 줄고 있지만 5천만을 봤단 말인 거죠. 산업적으로도 사실은 우리 뭡니까? 그 대한민국 정점을 봤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시대를 봤죠, 한국인들은.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애국심이 크다. 아, 높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랑 우리가 보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 이게 욕심이 이제 옛날만큼 안 헬조선 이런 말이 있잖아. 이제 일단 그렇죠. 있죠. 그게 진짜 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도 용어 자체가 헬조선이라 말이 생기고 맨날 TV 틀면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인구 0.7을 놓니 0.6을 놓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을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기려고 해도 애국심이 옛날만큼 안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실 이거는. 음. 근데 베트남은 TV 틀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뭐 프로파간다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연평균 8% 성장했다 그러고 뭐 트럼프 왔다 그러고 시진핑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에 뭐 아직 대통령이 바뀌진 않았지만 최근에 시진핑 주석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물론 뭐 이거는 뭐 우리 성렬형 때문에 영향이 크긴 하겠지만 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런 뭔가 북복의 농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뭐. 여튼 네. 베트남 사람들의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그건 MZ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 시장의 진출을 고민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MZ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터치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년 줬었는데, 블랙핑크가 베트남 하노이 미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 논을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개인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도 다 논 쓰고 뭐 베트남에서 곧 보자고 막 이렇게 찍고 올리고 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때때 아오자이 입고 스타벅스 오면 할인해준다 뭐 이런 이벤트들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그런 이 떼이나 이런 쭝투 이런 명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MZ들이 되게 많이 이제 뭔가를 한다.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데, 한국은 요즘 들어서는 그냥 설이건 추석이건 뭐 옛날 같은 그런 뭔가 그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설날에는 막 떡국을 먹고 차례를 지내고, 사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빨간 날 앞에 있는 상반기 빨간 날, 하반기 빨간 날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은 이제 확실히 그런 떼에 대한 그런 뭔가 압도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고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MZ들이 컨텐츠화 살리는 것들도 있고. 근데 요거 제가 이제 MZ 세대를 이해한 거라고 했는데, 베트남을 잘 이해한 걸로 이제 그런 오리온 같은 기업에서도 전통 패키지들을 만들어가지고
하이파이 땡 에디션 시뻘겋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런 것들이 베트남의 MG를 이해한 콘텐츠가 아닌가,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